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총균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12장 똑똑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저희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1부와 2부 읽었고, 오늘은 3부, 드디어 3부 균에 대해서 나오고, 또 문자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네, 3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어, 우리가 앞에 장에서 식량 생산이 대륙별로 차이가 나게 나타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3부에서 식량 생산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문명의 발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만 이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 네 가지가 실은 문명 발달 차이의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부에는 이 네 가지의 원인이 문명의 발달에 차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는 전투를 하면서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결국 질병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도 실은 우리가 앞에 계속 식물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세균도 자연 선택의 산물이에요.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족을 더 잘 전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진화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세균이 침투하면 다음 피해자에게 전달을 빨리 하는 것이 세균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진화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하는 것도 얘네들이 어떤 전파를 빨리 시키게 하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증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도 결국 다른 그런 농경사회의 종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을 한다. 빨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준 농경과 도시의 발생인데요.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독교의 발흥에서 같이 읽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왜 농업이 발생했는데 이 전염병이 많이 퍼졌냐라는 이유에서 첫 번째는 이게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이게 장소를 정주하지 않고 그 거주 환경을 계속 옮겨 다니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정되고 하다 보니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이 늘어난 인구가 그 제한된 그런 면적의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 오물 속에서 세균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 굉장히 더러웠다고 우리가 기독교의 발행에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발생, 그러니까 농업도 농업이지만 이제 정주를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도시라는 어떤 환경을 만들면서 또 더 많은 인구가 더 열악한 위생 환경에 노출되면서 더 세균이 많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옛날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어디서 과연 처음으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가축이나 애완동물에서 그 처음 생겨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역 같은 질병은 예를 들어 소가 걸리는 우역 같은 경우는 소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세균이 처음에는 소한테서 생겨났다가 인간에게 옮긴 다음에 인간에게 맞도록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홍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돼지열병, 뭐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박쥐한테서 균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도 모든 질병은 자기가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동물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균들 중에 과연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세균들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일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이 신대륙, 이 구대륙에서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유에 이 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20년에 스페인에서 이 아즈텍 제국을 침략할 때 결국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천연두 균으로
아즈텍 쪽의 절반을 몰살시켜서 100년 뒤에는 이 아즈텍 제국의 인구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신대륙에서 가장 큰 제국이 두 개가 있었고, 이 아즈텍 한 개가 아즈텍 제국이었고, 우리가 앞에 잉카 제국에 대한 거 내용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점점이 퍼져 있었던 아메리카의 인디언 사회도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신대륙 전체에서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인구가 9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균으로 다 죽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1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민족이 이렇게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원인은 세균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어떤 한 나라가 힘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패권을 차지하고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신의 힘을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세균인데 지금도 실은 이 제국주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원인이 어, 무엇이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이 어떻게 보면 패배했던 이유가 세균이었다면 미국과 중국 중에 세계 패권을 차지할 나라가 나올지 아니면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올지 그 원인이 뭘지는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11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문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장을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예, 어렵고 이 문자의 어떤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저 자체도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여서 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간단히 제가 이해한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더 깊이 이해를 하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장은. 그래서 이 문자가 왜 중요한가? 문자가 왜 힘이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문자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정복, 힘과 부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면에서 문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대륙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계속 신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항해 지도겠죠? 해도와 항해 지도 이런 것들이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개척 루트를 잡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뭐가 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 실은 그 사람들을 인디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래서 이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정복자가 될 수 있대.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문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 체계의 기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체계가 있대요. 문자가. 그래서 기호 하나가 음소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있겠죠. 그리고 기호 하나가 낱말을 나타내는 경우. 이거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자 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각각의 음절에 대해서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무슨 얘가 일본의 무슨 회계문서가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다른 두 가지 방식은 이해가 됐는데 세 번째 방식은 이게 어떤 문자체계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가 수메르의 서령 문자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그림 같은 것들로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죠. 상형 문자를 나타내다가 이 설형 문자에서는 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표기하기 시작한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발전을 시켜서 실제 발음을 문자화할 수 있는 부호로 네,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션이라고 하는 이런 발음을
피하다라는 동사. 이것도 똑같은 발음이니까 이런 뭐 피하는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가 수메르 서령 문자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떻게 전파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이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청사진 복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옮겨오는 거.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확산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오는데 새로 문자를 발명하는 방법.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가 아이디어 확산의 방법으로 전파된 문자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몽골이나 중국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문자의 방식을 가지고 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새로 창조한 문자가 한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가 실제로는 많이 빨리 퍼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실은 이 문자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만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필경사 같은 그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문자가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실은 뭐 자신들의 무언가를 나타내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행동을 나타내고 이러려고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대 문자의 기능은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자를 많이 알면 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배자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내가 편하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문자를 빨리 배우고 쉽게 알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점 때문에 문자는 인류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어떤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정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던 사회에서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또 마지막에 나와요. 결국은 이 문자처럼 우리가 앞에 농경도 마찬가지였고 문자처럼 이 무언가가 전파가 되려면은 중요한 것이 지리와 생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 자체는 문자가 발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해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결국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문자가 없었고 식량 생산도 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문자가 없었고 그리고 초기 문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인 그런 지역에서만 나타났는데 그것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멕시코, 중국 등지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이것이 그럼 왜 퍼지지 못했냐? 결국은 이게 문자가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또 문자를 갖지 못했던 거죠. 전파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리적인 이 생태 조건, 사막이나 강같이 막혀 있는 곳에서도 똑같이 전파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장에서는 이 문자의 전파, 농작물, 가축의 확산 모두 이것은 지리적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12장의 결론입니다. 방금 저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발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기독교 맞아요. 발흥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 로마 시대를 기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로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막상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열악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서 계속 재건을 했던 도시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총변세에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도시는 20세기 초에 와서 마침내 자립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대중성 질병으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도시 거주자들을 보충하기 위해 시골의 건강한 농부를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야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로마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말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기독교 발흥하면서 안디옥 그때 정리한 네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면은 이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그 속주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번영을 이루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이 안디오그에서 출발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성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배웠을 때 아비규환의 도시라고 배웠잖아요. 정말 뭐 이런 범죄 이런 것도 있지만 질병으로, 역병으로 도시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나갔으면 시골이나 또 다른 나라의 이민족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했던 게 아주 상세하게 기술됐던 부분을
흥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결론이 이거였어요. 역병이 초기 기독교 발흥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 역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책에서 보면은 유럽이 왜 인류 문명의 지배국이 되었을까? 보면 유럽의 세균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책을 보니까 총균세, 제목이 총균세지만 총과 새는 초기 때는 그 압도적인 그 무기로 음, 이민족을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민족 사람이라는 게 또 그 비슷한 총기류 같은 걸 다시 얻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균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진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똑똑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어, 그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다 죽을 정도로 이 전염병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데 유럽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이들도 도시가 망할 정도로 다 죽어가면서 계속 면역력을 키워오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몇천 년, 거의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그 면역력에 살아남은 자들만 이 도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신대륙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면역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노출되니까 거의 다 죽어갔던 거죠. 진짜 10%만 살아남고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만한 전투력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총이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렇죠. 뭔가와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건 싸울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참 사람이 무기력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아즈텍 문명이 왜 그렇게 어이없이 고작 몇백 명의 유럽인들이 와서 그 수천 명 되는 그 원주민들이 이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게 몇 년간 그랬던 건 무기라기보다는 균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정도로 아, 이렇게 균이 정말 위대했구나.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와 세계 여러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균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죠. 총교세 보면서 그전에는 유럽의 신문명, 신기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이 균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균이 맞아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독교 발흥에서 그 엄청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던 부분이 그때 당시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게 또 여기랑 연결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났고, 아니, 그때 저는 그 장면을 그 부분을 읽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음, 음. 되게, 어, 맞아요. 아니, 진짜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게 이제 더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와서, 음, 그 되게, 더 이제 생각이 났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을 더 늦게 겪은 거잖아요. 신대륙 사람들이 질병을 늦게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여기 책에 보면은 똑같은 질병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유럽인들은 쌩쌩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공포심 같은 거를 느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 그럼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은 다 아파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쌩쌩해. 음, 그러면은, 뭔가 이런 영험한 뭔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음, 심리적으로도 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음, 네. 음. 아유, 그리고 이 식량 생산 12장에서 문자 부분 보면서 전 사피엔스의 그 문자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최초로 문자를 발명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기록하는 회계용으로 맞아요. 쓰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총균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필경사가 기록한 거는 다 사유재산, 그 회계 부분에서 많이 쓰였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예술, 학문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처음에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서 고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똑똑님이랑 어떤 책 얘기하다가 똑같은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지리적으로 이제 고립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거를 조사한 정세승의 12발자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창의성과 도시 크기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산타페 연구소 제프리 웨스트 소장은 자신의 동료와 함께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의 창조적 영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도시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시의 창조적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예를 들면 도시가 10배 커지면 창의적 역량은 17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아무튼 그 창조성은 지역적으로 그 한양에 국한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집단지성,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창조성은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도시의 성취가 인구에 정비례한다면 도시의 창조적 역량이란 결국 개인들의 창조적 역량을 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비례하지 않고 훨씬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창조성의 근원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똑똑한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은 다른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답을 찾고 아이디어에 힌트를 주고 기대하지 않는 지식을 우연히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창조적 교류를 통해 집단 지성을 키워 위대한 혁신을 잉태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자가 전파될 때 청사진을 복사하느냐, 아이디어 확산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술이나 발명품도 이 두 가지로 전파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파가 돼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면 어, 그 청사진을 복사를 해서 하든 아이디어 확산을 하든 기술이 발전하거나 문자가 발명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나라나 국가를 떠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개인도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음, 그 고립을 벗어나야 나의 개인의 삶 또한 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인류의 문명은 지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참 운명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이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구대륙 그런 그 구대륙의 나라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애써서가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고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많은 세계를 접하고 그 세계라는 것이 뭐 꼭, 어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나의 이뭐 고집 이런 것들 이게 맞는 거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책을 읽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그것도 어떤 나의 지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네. 만나요. 안녕.